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주 코로나19 전국 위험도는 4주 연속 매우 높음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코로나19 방역 지표가 전반적으로 악화해 수도권에서는 의료 대응 역량이 한계를 초과했고 비수도권 역시 한계에 근접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이 중환자 병상 가동률 80%대와 관련해 버겁지만 아직 진료의 차질을 빚지는 않는다고 진단했습니다. 당국은 병상 가동률을 80% 미만으로 내리기 위해 추가 접종을 통해 위중증 환자와 고령층 환자를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중증 환자 진료에 국립대병원 의료 역량을 집중적으로 투입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수도권 소재 공공병원 가운데 가능한 경우는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전환하고 사립대 병원 등 민간 병원이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주부터 수도권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 과대 과밀 학교의 전면 등교가 중단되고 원격 수업이 병행됩니다. 초등학교 1, 2학년은 매일, 3학년에서 6학년은 4분의 3까지 등교할 수 있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전교생의 3분의 2까지 등교할 수 있습니다. 미국 바이오 기업 리제네론과 릴리가 각각 개발한 코로나19 항체 치료제가 오미크론 변이에 효과가 떨어진다는 자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식품의약국이 승인을 검토 중인 화이자와 MSD사의 알약 치료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지난주 전국의 코로나19 위험도가 4주 연속 매우 높은 단계에 올라 있는 가운데 의료 역량 역시 한계에 달했다고 방역당국이 진단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정례 브리핑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코로나19 방역 지표가 전반적으로 악화하며 수도권에서는 의료 대응 역량 한계 초과가 비수도권 역시 한계에 임박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지난주 코로나19 종합 위험도를 분석한 결과 전국적으로는 매우 높은 수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위험도 역시 매우 높은 수준으로 평가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전주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며 중환자 병상 가동률 역시 81.5%로 의료 역량 한계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이 국내에서 한두 달 안에 우세종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미크론 전파 속도가 매우 빠르고 그만큼 빨리 확산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한두 달 정도 이내에 우세 변이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백신 접종 등으로 인한 예방적 상황이 좀 더 충실하게 된다면 시점을 조금 더 늦출 수는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내 오미크론 누적 감염자는 모두 178명으로 의심 사례 10명까지 더하면 오미크론 관련 사례는 모두 188명입니다. 이들 가운데 무증상이 19.8%, 나머지 유증상은 발열과 인후통, 기침에 폐렴 소견도 5명이 있지만 모두 경증으로 파악됐습니다.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80%를 오르내리는 상황이 계속되자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 중증 환자 진료에 국립대병원 의료 역량을 집중 투입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참모회의에서 특단의 조치를 통해 의료 대응 역량을 확충하겠다며 이같이 특별 지시했다고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수도권 소재 공공병원 가운데 가능한 경우는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전환하고 사립대 병원 등 민간 병원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진료 차질과 의료 공백을 최소화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코로나 상황 장기화에 대비해 현재 국립중앙의료원이 운영하는 방식의 모듈형 중증병상 확충을 적극 추진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와 함께 최소한의 필요 인력을 제외한 군의관과 공중보건의를 코로나 중증 환자 진료병원에 배치하고 내년 신입 군의관과 공중보건의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식당이나 카페에서 PCR 음성 확인서를 제시한 백신 미접종자를 거부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음성 확인서가 있거나 혼자 이용하려는 미접종자의 입장이 금지되는 경우 현행 감염병 예방법에 근거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염병 예방법은 음성 확인서가 없는 미접종자를 다수 입장시킬 때 처벌하게 돼 있는 만큼 해당 사례에 대해서는 소비자 보호규약 등 차별 문제로 해결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일부터 식당 카페에 방역 패스를 적용해
접종 증명서나 PCR 음성 확인서가 있는 손님만 받도록 했습니다. 다만 이들 시설이 필수 이용 시설이라는 점을 고려해 혼자 오는 미접종자는 음성 확인서가 없어도 이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세로 수도권 지역의 전면 등교가 중단되고 일부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이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단계적 일상 회복의 중단에 발맞춰 수도권과 비수도권 과대 과밀 학교에 대해 초등학교는 밀집도를 6분의 5로, 중고교는 3분의 2 수준으로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교육부는 그러나 서울과 인천 지역은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 중 2개 학년만 등교해 밀집도를 3분의 2로 낮춰 운영하도록 하고 있고, 비수도권은 14개 시도 가운데 6개 지역에서 과대 과밀 학교를 포함해 전면 등교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재택근무를 하는 분들이 많이 늘었는데요.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는 기업 상당수가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에도 재택근무를 계속 시행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산성에 큰 차이가 없는 점을 가장 큰 이유로 들었습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글로벌 스포츠용품 전문 회사입니다. 평일 오전 시간이지만 사무실에 있는 직원 수는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지난해부터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는데 직원 130여 명 가운데 참여율이 51%에 달합니다. 최근 들어서 부모님이 편찮으셔서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재택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직접 부모님 옆에서 부모님 케어해 드릴 수 있다는 장점이. 취업 포털 사이트 잡코리아가 코로나19로 재택근무를 경험한 직장인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했더니 10명 가운데 8명은 재택근무에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재택근무에 만족하는 이유로는 출퇴근 시간 절약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고, 출퇴근 때문에 겪는 대중교통 이용 스트레스가 없다는 점, 그리고 자유로운 시간 활용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회사 측은 어떻게 생각할까? 고용노동부가 올해 재택근무를 시행한 사업체 620곳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종식 이후의 계획을 조사했더니 4곳 가운데 3곳이 재택근무를 계속 시행할 계획이라고 답했습니다. 축소에 계속 시행하겠다와 현재 수준으로 시행하겠다는 기업이 각각 48.4%와 26.8%였고 중단하겠다는 기업은 11.3%에 불과했습니다. 또 재택근무를 계속 시행하겠다고 응답한 기업의 절반 이상이 사무실 근무 대비 생산성에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결과는 너무 좋고요. 계속 지속적으로 연결해서 재택근무를 더 활성화할 생각입니다. 국내 재택근무 근로자는 2019년 9만 5천 명에서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지난해 50만 3천 명, 올해는 114만 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국내 전체 기업 가운데 재택근무를 운영 중인 곳은 48.8%로 여전히 절반에 미치지 못합니다. 정부는 더 많은 기업이 재택근무를 도입할 수 있도록 무상 컨설팅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근로자 1인당 연간 360만 원 지원, 재택근무 시설 구축 비용 2천만 원 지원 등 비용 지원 사업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정부가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을 감안한다면 올려야 하지만 코로나19 상황과 물가 압박에 대한 부담이 더 크게 작용했습니다. 이강진 기자입니다. 한국전력이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적용될 전기요금 단가를 킬로와트 시당 0원으로 고시했습니다. 올해 4분기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요금을 동결했습니다. 석탄과 천연가스, 유가 같은 에너지 가격 상승을 고려한 연료비 조정 단가는 29.1원을 인상해야 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은 분기별 한 번 올릴 수 있는 한도인 3원을 인상해야 한다고 기재부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최종 결정은 유보로 나왔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와 물가 상승률이 높은 상황에서 국민 생활의 안정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1분기 요금을 3원 낮췄다가 2, 3분기는 동결했고 4분기에 다시 3원을 올렸습니다. 전기 요금을 인상한 것은 8년여 만이었지만 올해 전체로 보면 상승폭은 0이었기 때문에 내년에 올릴 여지가 있다는 관측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2분기 연속 인상에 대한 부담이 있었고 전반적인 물가 상승 압박에 정부가 동결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단 1분기 전기요금 인상은 유보됐지만 내년 2분기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전은 내년에 적용할 기준 연료비와 기후 환경요금, 국민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요금에 반영하는 방안을 정부와 추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강진입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한국의 국내 총생산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0.44%포인트 늘어 1.22%로 OECD 평균 1.07%를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2010년에는 0.7%에서 2017년 0.78%로 0.08%포인트 상승에 그쳤는데 지난 5년간 급등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종부세가 증가하면 반전세, 월세 등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고 전세 물량이 줄어들면 전세값 또한 올라가 전 월세 시장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게임 산업의 지난해 세계시장 점유율이 4위를 기록한 가운데 올해 매출액이 2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2021 대한민국 게임 백서에 따르면 2020년 국내 게임 산업 매출액은 전년보다 21.3% 증가한 18조 8,80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콘진원은 게임 상장사들의 공시자료와 지난 10년간 통계치와 전망치를 토대로 올해 매출액이 20조 원을 넘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난해 부문별 매출액을 보면 모바일 게임이 10조 8,300억 원으로 전체 게임 산업 매출액의 57.4%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PC게임이 4조 9천억 원으로 26%를 차지했고 콘솔 게임은 5.8%, 아케이드 게임은 1.2%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8만 년에 한 번 찾아오는 레너드 해성이 지구에 가장 가까이 접근했습니다. 오늘 26일까지 저녁 밤하늘에서 금성 옆을 지나는 혜성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김진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강원도 화천에서 포착된 혜성의 모습입니다. 밝은 머리와 녹색 빛을 내는 긴 꼬리가 인상적입니다. 올해 1월 발견된 레너드 혜성으로 밝기는 4에서 6등급 정도. 2021년 태양계를 방문한 혜성 가운데 가장 밝습니다. 레너드 혜성은 지구 달 사이 거리의 9배 정도인 3,500만 킬로미터까지 다가왔다가 점차 멀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말까지는 저녁 하늘에서 혜성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특히 18일부터 26일까지는 남서쪽에서 밝게 빛나는 금성 아래를 긴 꼬리를 지닌 혜성이 통과하며 우주쇼를 연출할 예정입니다. 레너드 혜성의 공전 주기는 약 8만 년으로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볼 수 없습니다. 해가 지고 1시간 뒤 남서쪽 하늘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금성의 왼쪽 아래 부분에서 레너드 혜성을 만날 수 있습니다. 레너드 혜성은 맨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빛공해가 적은 곳을 찾아 망원경이나 쌍안경으로 금성의 왼쪽 부분을 찾아보면 됩니다. 특히 20일 이후에는 고도가 꽤 높아지기 때문에 날씨만 좋다면 관측의 최적기가 될 전망입니다. YTN 김진두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새 변이 오미크론이 무서운 속도로 전 세계에서 확산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최고 감염병 전문가가 오미크론 변이에 대비하는 최선의 방안은 백신 접종과 추가 접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강성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지난달 말 아프리카 남부와 홍콩에서 처음 확인된 이후 지금까지 한 달도 안 돼 전 세계 90여 개 국가로 퍼졌습니다. 미국에선 50개 주 가운데 43개 주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확인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오미크론 발병 건수가 1.5일에서 3일 만에 2배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말 그대로 기하급수적인 확산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Well, the one thing that's very clear, and there's no doubt about this, is its extraordinary capability of spreading, its transmissibility capability. It is just, raging through the world, really. And if you look... 오미크론은 특히 백신 접종률이 높은 국가에서도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전체 코로나19 감염자 가운데 오미크론의 환자 비율이 50% 수준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 보건당국은 겨울 휴가철을 맞아 감염자와 입원 환자, 사망자 수가 급격히 증가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에 대비하는 가장 최선의 방안은 백신 접종과 추가 접종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We have so many people in this country who are eligible to be vaccinated who have not yet been vaccinated, and that's going to be a real problem for stress on the hospital system. 파우치 박사는 지금까지 축적된 오미크론 관련 자료를 보면 적어도 메신저 RNA 방식의 백신이 코로나19에 감염되더라도 중증화를 막아주고 치료 효과를 높여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화이자와 모더나가 아닌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등의 백신은 오미크론 감염을 막지 못한다는 예비 연구 결과가 늘고 있다고 미국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mRNA 기술을 적용한 화이자와 모더나는 모든 변이에 보호 효과를 발휘하지만 아스트라제네카는 접종 후 6달이 지나면 오미크론 감염을 전혀 못 막고 시노팜 등 중국산 백신의 오미크론 예방 효과는 0에 가깝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백신이 오미크론 감염 시 중증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는 효과는 발휘한다고 뉴욕타임스는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주로 저소득 국가들이 화이자와 모더나 이외의 백신을 접종했기 때문에 이런 효능 격차가 코로나 대유행의 장기화 기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코로나19 치료에 주로 사용되고 있는 리제네론과 릴리의 항체 치료제가 오미크론에는 효과가 크게 떨어진다는 제조사들의 자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두 항체 치료제를 제조 중인 미국 바이오 기업 리제네론과 일라이 릴리가 오미크론에 대해서는 치료제 효능이 기존 변이종보다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영국 제약사 글락소스미스 클라인의 항체 치료제는 오미크론에도 일부 효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공급이 부족해 새로운 치료제가 나올 때까지 치료제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품목 승인을 검토 중인 화이자와 머크 등의 알약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고 있다고 AP통신은 보도했습니다. 가족 모임이 늘고 휴가 소비가 집중되는 크리스마스 시즌을 앞두고 지구촌 이동이 다시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코로나19 새 변이인 오미크론이 여러 나라에서 기하급수적으로 확산하자 유럽을 중심으로 강력한 봉쇄령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이광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네덜란드가 5차 코로나 대유행에 직면하자 다시 고통스러운 전국 봉쇄에 돌입했습니다. 상점과 식당, 영화관 등이 크리스마스와 새해 특수를 앞두고 다음 달 14일까지 일제히 문을 닫게 됐습니다. Omicron verspreidt zich nog sneller dan we al vreesden. En dus moeten we nu ingrijpen om zoveel mogelijk erger te voorkomen. Uit voorzorg. 독일은 코로나19 고위험 국가에 영국을 추가함으로써 이곳에서 온 여행객들에게 2주간 격리를 의무화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하루 확진자 수가 연일 최대치를 기록하고 런던의 경우 오미크론 비중이 80%까지 늘자 크리스마스 이전에도 봉쇄 조치에 돌입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We are watching the data, discussing it with our scientists and our best advisors almost on an hourly basis. And we will monitor that very carefully. We will keep the situation under review. 이스라엘 보건 당국은 오미크론 확산 속도가 더욱 강해지자 왕래가 잦은 미국을 포함해 10개 국가를 여행 금지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האומיקרון כבר חדר לארץ, כלומר יש כבר הידבקויות בקהילה ואנחנו כבר רואים עלייה במקדם ההדבקה. זה התחיל. 이란 정부는 오미크론 감염 사례가 처음 확인되자 앞으로 4주간의 봉쇄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도 1일 확진자 수가 13개월 만에 최대인 2만 8천 명대로 급증하자 추가 방역 대책을 곧 내놓을 예정입니다. 백신 접종률이 크게 치솟는 이번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국제 간 이동이 다시 활발해질 것으로 잔뜩 기대됐지만 오미크론이 맹위를 떨치면서 물거품이 되고 있습니다. YTN 이광규입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부부가 코로나19 봉쇄 조치 중이던 지난해 5월 15일 총리 관저에서 직원 17명과 함께 와인 파티를 한 정황이 담긴 사진을 영국 가디언지가 공개했습니다. 당시는 가족이 아니면 3사람 이상 모일 수 없는 방역 지침이 적용되던 때였습니다.
총리실은 업무와 관련된 모임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사진에는 총리 부부가 직원 2명과 함께 한가롭게 와인을 마시고 있고 다른 테이블과 잔디밭에서도 직원들이 담소하고 있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코로나19 사망자 급증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고 타스 통신이 현지 시간 19일 보도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정부 강요는 물론 무엇보다 대통령이 우려하는 것은 코로나19 치명률이라며 매일 1,000명 이상의 국민이 목숨을 잃는데 이는 비극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시간 통계 사이트인 월드오미터를 보면 18일 기준 러시아의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27,967명, 사망자 수는 1,023명입니다. 일일 사망자 수는 지난 10월 16일 이후 매일 1,000명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대비 사망자 수 비율을 나타내는 치명률도 3% 이상으로 높은 편입니다. 올 들어 600% 넘게 오른 유럽의 에너지 가격이 한겨울 수요 급증으로 더 급등하면서 유럽의 에너지 위기가 심화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스페인의 전기 도매 가격은 최근 10여년을 통틀어 최고치로 올랐고 독일도 역대 3위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프랑스가 안전 우려로 원전 가동을 속속 중단하고 독일은 바람이 불지 않아 풍력 발전량이 10분의 1로 급락하는 등의 요인이 에너지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세계 최대 가스 생산국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문제로 유럽의 공급을 늘리지 않는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반려묘에게 잘 발생하는 피부암 중 하나가 비만세포종이라 불리는 종양인데요. 모든 암이 그렇듯 비만세포종 또한 발견 초기에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오늘 슬기로운 펫생활에서는 피부에 생긴 종괴로 고통받는 반려묘의 사연과 함께 비만세포종의 진단과 치료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어느 날 갑자기 고양이 대박이 얼굴에 나타난 정체불명의 종괴. 종괴가 생긴 후 위험한 발작 증세까지 찾아왔다는데 급기야 전에 없던 잦은 사료토까지 하는 상황. 과연 이 종괴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대박에게 찾아온 얼굴 종괴에 대해 슬기로운 펫생활에서 알아봅니다. 저희 집 고양이 대박이 얼굴에 몇 년째 사라지지 않는 종괴가 있습니다. 도움을 받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제작진이 받은 제보 영상 속 대박이의 얼굴에는 정말 종괴가 있었습니다. 대박이의 오른쪽 얼굴, 그것도 눈 밑에 웬 종괴가 자리하고 있었는데요. 제보 영상 속 대박이를 만나러 곧바로 제보자의 집으로 찾아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대박이 보호자입니다. 여기로 와세요. 대박이를 만나기 위해 찾아간 보호자의 집엔 다른 반려동물도 있었는데요. 첫째 강아지 쫑이를 필두로 대박이를 비롯한 총 5마리의 반려동물들이 보호자와 함께 가족이 되어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영상 속 대박이를 만날 차례. 네, 오늘 이 친구가 주인공이에요. 한쪽에 제작진을 경계하며 숨어있는 한 고양이. 얼굴에 생긴 종괴로 인해 일상이 바뀐 오늘의 주인공 대박입니다. 우선 대박이의 종괴부터 바로 확인해봤는데요. 정말 제보 영상 속 그대로 얼굴에 종괴가 나있는 대박이. 도대체 언제부터 이런 걸까요? 대박아, 예쁘다. 아이고 착해. 1년 반 전쯤에 그게 조그맣게 나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냥 포드락지? 여드름? 이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이게 계속 사라지지 않고 골맞다가 피 터졌다가 또 다시 아물었다가 요즘 들어서 최근 들어서는 좀 많이 커졌어요. 그 크기가. 무려 약 2년 동안이나 얼굴에 종괴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데요. 종괴가 생긴 후 나타난 대박이의 증상은 무엇일까요? 아프면은 솔직히 막 신경질을 내거나 비명 소리라도 들려야 되는데 야옹 하는 소리라도 들려야 되는데 아파하는 티를 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커진 게 문제인가요? 네, 커지고 계속 사라지지 않고
아픔을 호소하는 증상은 없지만 문제는 종괴가 계속해서 자라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온순하던 대박이의 성격에도 미묘한 변화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대박이가 뭐 어딘가 통증을 느낀다거나 스트레스를 받는다거나 할 때는 신경이 예민해져서 여름이한테 공격을 좀 하더라고요. 그런 대박이를 위해 보호자는 식단에 신경 쓰며 챙겨주고 있다는데요. 대박이를 비롯한 반려동물들을 먹일 각종 영양제가 가득합니다. 사람 먹는 보조제들이긴 한데요. 용량을 낮춰서 성분을 다 살펴보고 개와 고양이들이 먹을 수 있는 것들만 추려가지고 캡슐링해서 먹이거나 습식에 섞어서 먹이거나 급여하기도 해요.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보호자의 모습. 이렇게 보호자가 스스로 공부해 식단 관리에 철저한 이유가 있다는데요. 바로 대박이 말고도 다른 반려동물이 지병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올리나 안 먹어? 아빠 안 먹어? 신경병 의심 증상이 있다고 소견 들었고요. 잇몸에 치석이 많이 낀 상태고 노견이다 보니까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소화기성 림포마라고 해서 사람으로 치면 혈액암이래요. 대박아! 어디 갔지? 대박! 중증이라 볼 수 있는 지병이 있던 쫑이와 몰리니에 이어 막내 대박이에게도 종괴가 생겨버린 상황. 부쩍 식욕까지 잃은 대박이는 간식도 거부하는데요. 속의 내부에 뭐 이상이 생겨서 토를 한 건지 요즘 근래 들어서 좀 자주 하는 것 같긴 해요. 대박이 숨었어. 대박아 물고기. 대박이 좋아하는 물고기 여기 있네. 대박아. 평소 좋아하는 장난감으로 사냥놀이를 시도하지만 미동 없이 반응하지 않는데요. 스트레스 받거나 그러면은 머리를 만져보면은 발열 증세가 있어요. 약간 뜨거워요. 뜨끈뜨끈해요. 그럴 때 좀 발작을 좀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엎친 데 덮친 격. 대박이가 발작 증세를 보인답니다. 자다가 갑자기 이렇게 몸이 이렇게 틀어지더니 그때부터 팔다리가 꺾이면서 정말 바닥에서부터 점프를 막 여기까지 칠 때가 있었어요. 발작할 때. 종괴가 생긴 후 어느 날부터 대박이가 심한 발작 증세를 보인다는 건데요. 보호자가 직접 설치한 펫 CCTV에 찍힌 대박이의 발작 증세. 보기만 해도 고통스러움이 느껴지는 충격적인 모습입니다. 잠을 자다가 갑자기 탁 하더니 그때부터 경련이 갑자기 시작되더라고요. 힘이 풀렸다고 해야 되나요? 뒷다리가. 완전 그냥 개구리처럼 다리를 쫙 뻗고 엎드린 상태에서 발버둥을 치고 있더라고요. 엑스레이상에서는 아무 문제의 소견이 안 보인다고 하셔가지고 CT나 MRI를 권장을 하셨는데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었어요. 다른 반려동물의 질환을 케어 중이다 보니 대박이의 치료는 잠시 멈춰진 상황. 과연 대박이의 종괴는 사라질 수 있을까요? 대박이의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한 동물병원에서 손을 뻗었습니다. 대박이의 정밀 검사와 치료를 지원해주기로 한 건데요. 걱정이 좀 많이 되죠. 일단 큰 병일까봐 수술로 들어가게 될지 안 될지 지금 아무 상황을 모르니까 너무 무섭고, 근데 제가 이렇게 무서운데 얘는 오죽할까 이런 생각도 들고. 기다린 끝에 드디어 대박이의 진료 차례가 다가오고 떨리는 마음으로 전문의를 마주합니다. 1년 반, 2년 정도 계속 얼굴에 종괴가, 조그만 종괴가 네네. 안 사라지거든요. 악성일지 뭐 양성일지 뭔지 모르겠지만 검사가 좀 필요로 한 것 같아가지고. 애기 대박이를 한번 꺼내서 볼게요. 우선 직접 전문의가 대박이의 얼굴에 난 종괴의 상태를 만지고 살펴보며 문진을 진행하는데요. 새끼 손톱 피부 종괴가 어떤 종괴인지, 그리고 이것이 다른 부분으로 전이된 것들이 없는지 생각하면서 조금 진료를 가야 될 것 같아요. 종괴의 악성, 양성 여부가 중요해 정밀 검사와 함께 파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기 체중 한번 재볼게요. 곧바로 기본적인 신체 검사와 체혈, 다른 장기의 이상을 보는 엑스레이와 초음파 촬영까지 진행했는데요.
대박이의 종괴 전이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CT 촬영 검사도 진행됐습니다. 대박이가 지금 촬영한 게 얼굴에 종괴가 있어서 촬영을 진행을 했는데요. 보통 이게 만약에 악성 종괴면은 전이평가라는 걸 해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악성 종괴일 경우에는 주변 림프절이나 아니면 다른 폐나 아니면 다른 장기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거를 CT로 이제 전신 검사를 해서 전이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지금 파악을 하는 거고요. 정밀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보호자. 대박이 생각에 초조함과 긴장감으로 힘들어 보이는데요. 혹시나 전이가 됐을까봐 이게 뭐 사람의 눈으로 우리가 그냥 얘를 투영해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뭐 아플까 어디 번졌을까 예상하기가 어렵잖아요. 이게 답답했었거든요. 좀 속상도 하고 더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대박이 보호자님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과연 대박이의 정밀 검사 결과는 어떨까요? 대박이 일단은 세포학 검사 결과는 비만 세포종 마스트셀 tum어가 나왔어요. 비만 세포종이란 피부에서부터 장기에 걸쳐 신체 곳곳에 발생하는 종양인데요. 주로 악성 종양으로 취급되며 재발률이 높다고 합니다. 분화가 잘 되어 있는 그 얘기는 양성의 모습을 내장 쪽이나 다른 곳에 전이가 없고 림프절도 전이가 없기 때문에 애기는 단일력이 하나 있는 얼굴에는 종괴를 제거하는 수술을 오늘 오후에 진행할 겁니다. 다행히 대박이의 비만 세포종은 양성 상태에 가까워 전이율이 낮은 상태.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검사 결과를 들은 보호자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수술이 가능한 상태라고 하니까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너무 많이 놓여가지고 아까 살짝 울컥 했는데요. 그동안 너무 좀 걱정을 너무 많이 했다 보니까. 그런데 대박이를 괴롭힌 비만 세포종은 대체 어떤 이유로 생기는 걸까요? 피부 종괴가 생기는 이유는 원인이 또 정확하게 있는 것들은 아니에요. 비만세포 같은 경우 다 전체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세포 중에 한 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이제 변화들이 생기고 한 곳에 모이기 시작하고 그런 것들이 하나의 덩어리를 이루게 된 거죠. 또한 종양이 림프에 전이가 됐다면 종격동 림프종이 되어 폐를 압박하고 폐의 팽창을 막아 호흡 곤란까지 일으킬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전이가 되기 전 빠른 조치를 할 수 있었던 상황. 더욱 지체 없이 대박이의 비만 세포종 제거 수술을 진행하는데요. 대박이의 종괴는 오른쪽 눈 밑에 나 있어 더욱 섬세한 과정이 필요한데요. 약 1시간 경과 끝에 드디어 비만 세포종이 제거됩니다. 얼굴에 생긴 종양이라는 전제에서 우리 대박이는 상당히 큰 거죠. 이 정도 사이즈가 몸 트렁크 쪽에서 발생됐다고 하면 그때는 크다고 얘기 안 해요. 그러나 이게 얼굴에 생겼기 때문에 상당히 큽니다 라고밖에 말씀을 못 드려요. 수술 이후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인 대박이와 보호자가 감격적으로 상봉합니다. 아이고 고생했다. 얼마나 아팠을까. 잘 참았어. 좀 이따 집에 가자. 배고프고 힘들지. 알아. 얼굴 피부에 손대야 하는 고난도의 수술이었지만 수술도 성공적으로 마치고 대박이 또한 건강하게 잘 이겨내줬습니다. 대박아, 고생 많았어. 미안하다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일단 너무 미안하고 앞으로 건강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비만 세포종 제거 수술 이후 수술 부위도 잘 아물고 건강을 회복했다는 대박이. 앞으로 대박이와 보호자의 앞날이 늘 건강하고 행복하길 응원하겠습니다. 이제 2021년을 마무리할 때가 다가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서 불확실성이 사회 전반을 휩쓴 한 해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오늘 스마트 라이프에서는 올 한 해 의미 있었던 IT 이슈들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IT 칼럼니스트 이효은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올해도 변함없이 정말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그렇죠. 2021년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일단 소감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게 지난 2020년은 좀 겪어보지 못한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했는가가 좀 굉장히 중요했던 그런 한 해였잖아요. 예. 반면 2021년은 그렇게 바뀐 상황에서 이 흐름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 것인가가 좀 굉장히 큰 관건이었다라고 보는데요. 덕분에 좀 좌충우돌
호도했던 한 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정말 IT가 없었더라면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보냈을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자, 한편으로는 또 비대면이 일상화하면서 IT 산업이 그만큼 주목을 받는 한 해였는데요. 여러 가지 이슈 중에 특별히 주목받았던 IT 이벤트들을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예, 지금 굉장히 많았는데요. 먼저 올해 초는 애플카 뉴스로 시작을 했습니다. 애플에서 국내 자동차 회사에 협력을 제안했다라는 소문이 나오면서 좀 굉장히 큰 화제가 됐었는데요. 맞아요. 이 때문에 애플카가 실제로 나오는가 아닌가를 두고 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애플이 한국에만 협력을 요청했던 것은 아닙니다. 이 일본이나 중국, 대만, 아무튼 꽤 많은 곳에 의사타진을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덕분에 이 차세대 모빌리티 산업에 대한 관심도 많이 높아졌습니다. 예. 문제는 이 소문은 정말 1년 내내 계속 나오는데요. 공식적으로 발표된 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문제는 좀 항상 조심해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나라도 2021년서부터 다양한 전기차가 출시되면서 이 전기차로의 전환이 본격적으로 좀 이루어지기 시작했는데요. 내년에는 더 많은 소식과 소문을 좀 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는 자동차는 전자제품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네, 지금 많이 분위기가 바뀌었는데요. 내년엔 얼마나 발전할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초에 음성 SNS가 갑자기 큰 인기를 끈 적이 있었는데 이거 왜 이렇게 배경에 뭐가 있을까요? 올해 2월이었죠. 이 음성 SNS인 클럽하우스가 갑자기 굉장히 큰 관심을 받았는데요. 네. 여러 유명인이 적극적으로 활동하기도 해서 정말 갑자기 SNS 트렌드가 확 바뀌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트위터나 페이스북, 카카오 등에서도 발빠르게 유사 서비스를 내놓기도 했었고요. 네. 다만 지금은 사실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새로운 서비스라는 호기심에 많은 이가 끌렸지만 그런 관심을 계속 유지하게 만들 컨텐츠가 없어서 빠르게 몰락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말씀하신 SNS 서비스도 그렇고 또 올해는 여러 가지 모임을 이제 온라인으로 많이 즐겼는데 메타버스도 거기에 빼놓을 수 없겠죠. 그렇죠. 이 말이 사실 2020년 말부터 유행을 하기 시작했었거든요. 근데 이 말이 붐이 된 건 2021년 상반기부터입니다. 갑자기 여기저기서 메타버스 하는 말이 들려오기 시작했는데요. 작년까지는 인공지능 기업이었는데 올해부터는 메타버스 기업으로 옷을 갈아입은 회사도 여러 번 있습니다. 가상현실과 3D 그래픽 산업도 모두 메타버스 산업이라 불리기 시작했죠. 근데 이 최근에 메타버스가 인기를 끈 이유는 아무래도 이 코로나19가 계속 유행하면서 기존에 쓰던 화상회의나 원격 학습 프로그램으로 좀 임시 보강하던 일이 한계에 부딪힌 겁니다. 아, 이제 언제라도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인정하고 좀 더 디지털 공간의 만남에 진지해지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급하니까 일단 이런저런 프로그램을 써서 구멍을 메꿨는데요. 이제 이렇게 계속 사회적으로 거리를 두면서 살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하고 제대로 일과 학습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죠. 좀 하이브리드한 사회로 바뀌는 길을 찾고 있다라고나 할까요? 물론 이 흐름에 결정적으로 쐐기를 박은 건 페이스북이 메타버스 기업으로 전환하겠다는 발표였습니다. 자, 말씀하신 것처럼 너도 나도 메타버스를 외치고 있지만 하지만 사실은 이게 뭔지 잘 모르겠다라는 분들이 여전히 더 많은 것 같거든요. 그렇죠. 앞으로는 이 메타버스의 활용도가 좀 더 높아질까요? 좀 메타버스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게 전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저런 예시를 들긴 하지만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제대로 된 메타버스는 아직 없다. 당분간 보기 힘들다라고 봐도 되거든요. 지금 예시로 들고 있는 서비스는 대부분 개발 중이거나 기존 3D 게임이나 3D 채팅 앱입니다. 이걸로 정말 일과 생활을 조금이라도 대신할 수 있을까라고 진지하게 물어보면 아, 좋을지는 모르겠는데 나는 못 쓰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대부분이더라고요. 다만 앞으로 계속 코로나가 유행한다거나 유행이 끝나도 언제 이런 일이 또 생길지 모른다라고 생각하면 하이브리드 사회로 움직이는 것은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꼭 요즘 많이 소개되는 앱이 아니어도 좀 더 원격으로 일하고 공부하는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022년에도 좀 새로운 시도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하반기에는 이제 메타버스도 그렇고 뭔가 새로운 개념의 그런 서비스가 주목을 많이 받았던 것 같은데요.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렇죠. 이런저런 새로운 개념이 너무 많이 나와서 이제 머리가 아프다라고 하시는 분들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뭐 NFT 같은 경우는 이건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는 용어죠. 저희도 말했지만 NFT는 일종의 진품 인증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NFT 예술 작품이 굉장히 비싼 값에 팔렸다 이런 뉴스를 보셨을 건데요. 이런 건
NFT 기술을 이용해서 진품임을 인증하는 디지털 작품의 소유권을 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NFT로 개별 소유권을 인증해서 예전에는 팔 수 없었던 디지털 작품을 팔 수 있게 만든 거죠. 근데 솔직히 굉장히 낯선 개념이거든요. 네. 저도 낯설고요. 예. 이게 디지털이 가지고 있는 좀 근본적인 성격, 그러니까 복제가 쉽다거나 아무리 복제해도 원형이 바뀌지 않는다거나 하는 건 좀 정면을 부정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게 정말로 의미가 있는지는 아직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또 NFT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외부에 있는 블록체인을 이용해야 하는데 이 블록체인 기술 역시 매우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에 요즘같이 이 탄소 중립을 추구하는 시대에 필요한 기술인가 의문을 제기한 사람도 많습니다. 네. 예전에 칼럼니스트님께서 나오셔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던 적이 있는데요. 자, 여전히 뭐 낯선 개념이긴 하지만 이제는 그걸로 투자를 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이게 뭐 어떤 서비스가 있나요? NFT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P2E라는 게임 장르가 있습니다. 네. P2E, Play to Earn의 약자인데요.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번다라는 겁니다. 해외, 특히 동남아 쪽에서 인기를 끌었고요. 한국 회사도 해외판 게임에 이 개념을 적용해서 좀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라고 합니다. 예. 게임 속 아이템을 NFT로 만든 다음 그걸 암호화폐로 교환하거나 팔아서 돈을 벌게 하는 건데요. 기존에 있던 게임 아이템 거래를 양성화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형태의 게임은 한국에서는 불법입니다. 네. 사행성 게임이기 때문에 그냥 안 되고요. 이걸 좀 양성화해야 된다는 말도 있긴 하지만 예전에 이 바다 이야기 사태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이 계시거든요. 예. 네. 이 게임이 조금만 틀면 사실상 도박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허가될 가능성은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게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전개통신사업법 개정안 이른바 이제 구글 갑질 방지법이 통과한 게 이제 생각이 나는데요. 당시 해외 한 게임 개발사 CEO가 어찌나 놀랍고도 만족스러웠는지 나는 한국인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기억에 남습니다. 자, 개정안 통과 이후에 바뀐 것들이 있습니까? 글쎄요. 이 지난 9월 국회에서 통과된 인앱 결제 방지법, 보통 구글 갑질 방지법으로 불리는 법이 통과된 걸 보고 이 에픽의 CEO 팀 스위니가 이렇게 발언했었죠. 이 구글 갑질 방지법은 이 앱 마켓 사업자가 자기네 결제 방식만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인데요. 해외에서도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는 그런 일이거든요. 근데 이걸 한국에서 최초로 법제화했던 사례여서 우리나라가 좀 큰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다만 이후 진행 과정을 보면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났는데요. 애플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아예 아무런 대답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구글 같은 경우는 다른 결제 방법을 쓰더라도 자기들한테 26%의 수수료를 내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사실상 한국법을 무시하거나 꼼수로 무력화시키겠다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이에 대해서 후속 대책이 좀 빨리 필요할 것처럼 보입니다. 네, 지금 뭐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사실 통과는 됐어도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렇게 계속 무시를 하다 보면 나중에 뭐 우리 정부와의 어떤 법적인 분쟁도 생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뭐 우리가 이길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자세한 거는 실제로 법정에 가서 다투 봐야 되겠지만요. 지금처럼 계속 나올 경우에는 결국 이제 그 해당 그 정부 기관에서 이제 어떤 뭐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어떤 그 대책을 내놓으라고 요구를 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 법정에 가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계속 끊임없이 지금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들이 유리한 위치를 얻어내기 위해서 어떤 사법부의 판단을 계속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인 분쟁으로 가기 전에 좀 서로 잘 이렇게 협조가 좀 되길 기대를 하겠습니다. 없을 것 같아요. 자, 코로나 유행이 2년째 이어지면서 올해는 비대면 문화가 완전히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국내외 IT 기업이 급성장하면서 우리 일상이 조금 더 편리해진 점도 있지만 독점이라든지 뭐 소비자 권리 침해라든지 이런 문제들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돼야겠죠. 코로나19 이후 이 기술 기업들이 굉장히 크게 성장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사회적 이슈가 되는 일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수리할 권리 문제 한번 떠올랐었고요. 또 뭐 디즈니 플러스나 애플 TV 플러스 같은 OTT 서비스 진출 맞춰가지고 뭐 넷플릭스 망 중립성 이슈 있었고요. 또 게임 셧다운제가 폐지되는 일도 있었고 암호화폐 거래 과세 문제라든가 아니면 스마트폰에서 개인정보 추적을 막는 문제, 또 폴더블 스마트폰이 인기를 얻었다거나 페이스북이나 아마존, 카카오, 쿠팡 같은 회사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거나 하는 정말 많은 일이 2021년 한 해 일어났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이제 기술 기업이 우리 사회에서 아주 이제 중요한 존재가 됐다라는 말이기도 한데요.
이 모든 일이 내년에는 좀 더 나은 사회로 나가는 진통이면 좋겠습니다. 예. 네. 자, 올 한 해 비대면 시대를 살면서 IT 산업 분야가 더욱 주목을 받았는데 내년에는 또 어떤 이슈들과 전망들이 나올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IT 칼럼니스트 이효은 씨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초음파를 이용한 뇌 자극으로 치매를 치료하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광주과학기술원 김재관 교수팀은 초음파를 이용한 뇌 자극으로 알츠하이머 치매 생쥐 실험에서 치매의 발병 원인 물질로 알려진 아밀로이드 베타 플라크를 줄이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는 약물을 사용하지 않고 초음파를 이용해 뇌 조직 내 아밀로이드 베타의 양을 감소시켰다는 점에서 임상 활용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연구팀은 초음파를 이용해 비약물적, 비침습적으로 아밀로이드 베타를 감소시키는 방법은 비교적 안전하고 부작용 우려도 적어 치료제 개발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와 공공기관 등이 만든 공공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는 2021 모두의 오픈데이터 포럼이 온라인으로 열렸습니다. 이번 포럼에서 참가자들은 그간의 포럼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데이터를 이용한 사회문제 해결 사례를 통해 공공데이터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행사를 주관한 문용식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원장은 데이터는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한 유용한 자원이라며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항체 신약 개발 전문기업 Y바이오로직스가 자체 개발 중인 면역 항암제 프로젝트가 국가 신약개발 사업단의 신약 임상개발 부문 신규 과제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과제 선정을 통해 Y바이오로직스는 앞으로 2년간 면역 항암제 후보 물질의 임상 1상을 진행하고 임상 2상의 권장 용량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국가 신약개발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가 국내 바이오 기업의 신약 개발을 위해 공동으로 지원하는 범부처 국가 연구개발 사업입니다. 진단키트 제조 전문 기업인 바이오니아는 진단과 보건 분야 국제기구 파인드와 계약을 맺고 현장 신속 분자 진단 장비와 키트를 중하위 소득 국가에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약으로 바이오니아는 분자 진단 장비와 키트의 생산과 출시, 판매 등 전 과정에 걸쳐 파인드의 지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파인드는 세계보건기구와 협업하는 비영리 단체로 여러 협력 기업과 함께 진단 분야 혁신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잘 못하는 분야를 제가 이제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한국의 벤처기업들이 전 세계의 유니콘이 되는 기업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해보고 싶습니다.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를 넘는 신생 기업을 유니콘 기업이라고 하죠. 과학기술이 곧 국가 경쟁력인 지금 우리 과학계에서 이런 유니콘 기업이 많이 나올 수 있게 노력하는 분이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휴먼 다큐 브라보 K 사이언티스트에서는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기술의 개척자이자 한국공학한림원 회장으로서 과학기술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전기공학자 권호경 박사를 만나봅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